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신문사 페이지를 열면 무수히 많은 제목으로 이루어진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뉴스를 읽을 것인가, 물론 그 신문사에서는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달리 표현을 하면 잘 팔릴 것 같은 기사를 위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그 화면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그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뉴스를 클릭해서 읽을 것인가. 그 승부는 여기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제목을 볼 때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뉴스 제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아랫집 생각해 슬리퍼 신는데 윗집은 6년째 발망치. 제목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아주 세심하게 아랫집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아랫집만큼을 내주고 사는구나. 근데 윗집은 발망치 하니까 막 쿵쿵거리고 다니는구나. 제목에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생각한 것이, 한국에서 실내에서 6년째 슬리퍼를 신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슬리퍼를 신는 것일까?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보통 가정집에서는, 사무실이 아니고 가정집에서는 보온용으로 슬리퍼를 신는데, 이 사람은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보통 우리가 슬리퍼가 필요하지 않은 겨울에만 주로 필요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때도 슬리퍼를 신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솔직히 단번에 체포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거 100% 넌픽션은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제목은 이렇게 나는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놨지만, 실제는 이 나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도 사례, 예로 쓰였을 뿐입니다. 이 기사를 작성하고 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폭행, 살인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거 큰일이네.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성급하고, 왜냐하면 폭행, 살인은 앞에 이유가 세상 없어도 합리화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참어린자를 좀 더 쓰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요, 무슨 변명을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폭행, 살인을 한 사람을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끊이지를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서 실제 살인을 느낀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 살인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말버릇이 나쁘구나,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기사를 부주의하게 쓰는구나,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런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윗집에 청소년들 아들이 둘이 있고 그런 집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그 위층에서 그 아들 둘하고 그들의 어머니, 그 주부 이 셋을 범인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쿵쿵거리고 뛰는데 그 시간이 특히 밤 10시 이후에 쿵쿵거리고 심한 경우에는 새벽 한두 시에 뛰고 걷고 쿵쿵거린다. 이게 좀 생활 패턴이 특이하다 싶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뛰는구나. 우리는 이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 10시 이후부터 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벽 한두 시에 뛰고 논다. 그러면 학교 갈 때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무튼 특이한 생활 패턴인 가족이구나 이렇게 보이고 또 그 뛰는 게 방아를 찢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벌써 6년째 이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게 혹시 6학년이라고 하면 1학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벽 한두 시까지 뛰었고 이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다고 하면은 그 전에 어릴 때부터 뛰었다는 이야기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눈길을 끄는 것은 나라고 하는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특징이 집에 아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산다. 혼자 살면서 그러면 어른이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뛰어놀지는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조용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나는 아랫집을 배려해서 쿠션이 좋은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 6년 동안 그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쿠션이 좋은 그런 도톰한 그런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의 가구는 안 움직인다.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은 테이블, 의자, 가구 거의 다 바닥에다가 흡음재를 붙여놨다. 소리가 안 나게.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히 아주 세밀하게 이 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신경질적이다 할 정도로 극히 예민하고 그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아래층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 결백하고 절대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윗집은 새벽 한두 시에도 소음을 발생시키는 아주 좀 이웃으로 나쁜 이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연결된 또 다른 사례를 봤더니 이번에는 위층에서 밤에 공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보니까 골프 퍼팅기가 있는데 거기에 바닥에 그 소리를 좀 줄일 수 있는 매트도 깔지 않고 그리고는 거기다 놓고 공을 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용서하기 힘든 생활 패턴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닥에 매트도 깔지 않고 골프 퍼팅기를 놓고 연습을 하는가? 왜 밤에 공을 굴리면서 연습을 하는가? 나빠도 너무 나쁘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랫집도 어떠냐?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1인 가구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게 아니라 어른이 골프를 쳤을 테니까. 아무튼 1인 가구로 설정을 한 것은 아랫집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문제에서는 결백하다. 한 번에 이렇게 믿어줬으면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랫집이라고 해서 1인 가구라고 해서 소음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과 또 자기는 억울하게 음해를 당했다는 사람과 또 자기 탓이 아닌 다른 제3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 이런 사정을 듣고 우리가 들어주는 입장이 됐을 때 1대1 대화가 아닌 한 참 할 말을 있는 그대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1대1 대화라면 또 쉬운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없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영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생활하는 곳이 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 모여있는 또 직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모여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역시 아파트가 많고 아파트 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 생활 공간이라는 것이 어차피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주택, 이 경우에 이웃 간에는 소음 문제, 담배 연기 문제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번에 이 뉴스를 보면서 이 각 행위자들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나눠보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아파트 건축이 이 소음 방지를 하는데 지금 부족하다. 이 건축상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나쁜 건설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나쁜 건설사와 입주자 이거는 아래층 위층 다 포함입니다. 이 사이를 볼 때는 건설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그냥 건설사가 특히 문제 있게 지은 건 아니다 할 때 건설사와 공동주택 교양이 없는 입주자의 사이를 본다면 이 경우는 입주자가 나쁘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나쁜 경우는 나쁜 건설사와 공동주택 교양이 없는 입주자가 같이 있을 때 이때 둘 다 나쁘고 아주 괴로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소음을 내는 윗집과 아랫집이 있으면 윗집이 나쁘다. 반대로 윗집은 그냥 정상적으로 소음을 내고 수인 한도 내에서 소음을 내고 생활을 하는데 과도하게 민감한 아랫집이 있다고 하면 이때는 아랫집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분쟁의 근원,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한편이, 어느 일방이 100% 정당하고 타방이 100%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건설사 대 입주자, 윗집 대 아랫집, 이런 관계는 그것을 상식의 선에서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호소를 하고 화를 내는 이 일방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상대방이 100% 나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더 큰 거, 그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나쁜 건설사, 공동주택 교양이 없는 입주자, 과도하게 민감한 아래층, 뭐 담배 연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담배 연기를 내보내면 안 되니까 위층을 탓할 수도 없겠지만 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소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과도하게 민감한 위층,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 정말 그 나쁜 건설사는 얼마나 있을까? 그 어느 시대에는 20세기에는 그러니까 뭐 1900년대에는 또 그 다음에 21세기라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 통용되는 수준의 소음 설계를 한 것은 나쁜 건설사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유난히 그 건설 자재를 소위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나쁜 건설사 이렇게 볼 텐데, 나쁜 건설사가 한 1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있다고 봅시다. 공동주택 교양이 없는 입주자도 보면 한 10% 정도 있을 거다. 그리고 과도하게 민감한 아랫집이나 윗집이나 이것도 한 10%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것을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게 어떤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그 변명거리, 또 그 원인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나쁜 건설의 문제는 결국은 범죄로 가기 전 단계라고 한다면 시스템 개선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이게 인간의 문제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게 더 범위가 큽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바로 다행스러운 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게 공동주택 교양이라는 것, 그것으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 지금도 감히 대학을 안 가는 쪽으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교육시키자 이런 말을 감히 못합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바로 이게 우리 국민을 속박하고 있는 그런 족쇄다. 변변치 않은 대학교육, 그리고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필수 코스로 가고 있는, 이게 국력 낭비를 하고 있고 대학이라는 부실 대학을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그 이야기고, 그렇다면 유치원에서부터 이 대학을 가기 전 공교육 과정, 특히 우리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의무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공교육 과정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죽어 있다. 누구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아주 이상한
그리고 잘못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유치원부터의 이 공교육 과정은 뭐냐?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도무지 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에서 뭔가 외우는 것이 좀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다르고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함께 살아갈 능력을 체득하지 못한다. 이러면 공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한 사람의 이제 그들이 나이를 먹고 사회에 진출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남과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맨 땅에서 출발해야 할 지경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성년자가 왜 성년자인가? 성년자는 함께 살아가기의 달인이요. 그런 면에서 능력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뭐가 불편하다고 소리 지르고 떼를 쓰지 않는다. 성년자 중에 이런 사람은 없다. 아마 이거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딱 맞는 예는 여러분이 좀 찾아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자로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공동주택 생활, 그게 아주 낯설고 새로운 문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걸레를 빨고 그 구정물을 베란다 밖으로 창문 열고 휙 버리는 성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파트 베란다에서 채소를 다듬고 채소 찌꺼기를 모아서 베란다 밖으로 던지는 사람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성년자에게는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교양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과도하게 민감한 아랫집도 교육 대상입니다. 만일 본인이 신체 구조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공동주택에 입주할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입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다면. 그게 그런 체질적인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면 학습을 통해서 공동주택은 원래 나만 소리를 내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 또 나도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그 주거 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층간소음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분명히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이라든지 학교 앞 교통사고라든지 하는 것들, 그것은 사실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공교육에서 이걸 맡아줘야 할 부분이다. 성년자들이라면 성년자들의 적응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을 범죄 사건, 또 범죄자들의
영역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위 민식이법이다. 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가 추진한 겁니다. 피해자, 그 가슴 아픈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오직 피해자만 본 겁니다. 5,100만 국민은 안 보고 피해자만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민식이법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와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0.001% 정도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그것 자체를 특정 사건으로 다뤘다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겁니다. 미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국적인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사고로 이걸 일단 10% 정도로 인식을 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언론 방송에서 다루고 하면서 또 시민단체 같은 데서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하고 하면서 홍보 효과가 더 부풀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0.001%가 한 10% 됐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로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로 가슴 아픈 사람, 그걸로 속상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걸 구제하겠다고 부풀리고 법을 만들어서 100%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는 그 법 구조상 법도 아니요. 왜냐하면 법익이 없습니다. 0.001%를 위해서 100%를 규제하는 것은 이건 법익으로서 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통제일 뿐이다. 자, 그런데 그게 하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곳곳에 무슨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도 좋은 뜻이다. 그게 정의롭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001%. 0.001%는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걸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0.001%를 잡으려고, 편하게 잡으려고 법 만들어 놔가지고 100%를 통제하는 이게 수천 가지 사례마다 발생을 한 겁니다. 지난 우리 그 입법례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법 제정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다. 더구나 법 제정은 국회의원들에게는 훈장이다. 그거 할 때마다 예산이 책정되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곳이냐? 처음에 가끔 가다가 무슨 그 도로에 선을 그어놓고 가끔 100m, 200m마다 한번 규제를 하던 그런 곳이었다고 친다면 지금은 모기장처럼 통제를 합니다.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움직이면 그냥 법망에 걸려서 본인은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고 범죄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기장처럼 통제를 하면 국민을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하고 석고로 본을 떠서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도르래로 감아서 움직이는 것만큼 움직여가게 살게 이렇게 만들면 자유민주주의는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나 정치인은 자유를 떠버립니다. 자유를 위해서 무서운 법을 가지고 저 나쁜 자들을 때려잡겠다고 말을 합니다. 통제하겠다. 그런데 법은 누구누구만 지키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처분적 법률인 겁니다. 법은 일반법 원칙입니다. 어떤 법이 생겨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잡는 법이 생기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자리에 내가 서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특히 이와 같은 법은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해놓아서 범죄자가 되는 그 영역입니다.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중세 암흑기로 되돌아가는 일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나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 자유가 지켜집니다. 이것이 자율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자율이 원칙이다. 법을 무서워해서 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유가 누려진다? 법이 무섭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법은 아주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저 바닥에 도저히 그걸 어기면 같이 살 수 없어. 법은 적을수록 좋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 과잉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자율로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자율은 그러면 어떨 때 가능한가?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본인에게 흠이 없을 때,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율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해서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의 원칙입니다. 유능한 자의 원칙이고 홀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자의 원칙입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자, 힘 있는 자만 자율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빈부와 관계없습니다. 성적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그것이 자율적인 사람의 특징이고, 그런 사람만 자유롭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인은 자꾸만 유약해지고 자꾸만 비겁해지고, 그리고 남의 배려에 의존하는, 남에게 배려를 짜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배려하는 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해도, 세계 경제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활을 꽉 부여잡고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자. 역시 이것은 빈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기아에,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도 때로는 남을 돕고 의미 있는 일에 기부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이 자기 운명 주제자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신으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그렇게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세상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한국인 여러분, 보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